이번에 그 진로 골드 나온 것도 그게 몇 도인지 아세요? 15.5도짜리 소주예요. 근데 그거를 마치 이렇게 되게 좋은 것처럼 포장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어저께 먹어보니까 물이에요, 물. 그래서 얘네들 장사 요즘 잘한다. 증류주의 영역이 아니지. 근데 물이면은 굉장히 여러 병이 팔릴 거 아니에요. 많이 팔리죠. 그리고 본인들은 원가 절감이 되고 그러니까 규정이 적게 들어놨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부분을 상쇄하려고 뭐 증류 뭐 제대로 한 거를 조금 넣었다. 근데 뭐 한 방울 넣은 수준인 것 같아요. 들어가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알쓸맥잡 윤현수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알찐맥잡 멤버들 모였는데요. 제가 번개를 쳤거든요. 다들 바쁘신 분들인데 제가 번개 치니까 다 오셨어요. 내심 그리웠던 거죠. 맞습니다. 내심 그리웠던 거죠. 하실 말씀도 많으신 거고. 그래서 번개를 치게 된 이유는 아주 우연히 제가 시간이 오늘 남아서 그렇습니다. 두 분 모셨고요. 인사해 주시죠. 뭐 이동석 대표님부터. 네, 안녕하세요. 이동석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이명용입니다. 항상 4월은 그 모든 이제 감사 보고서가 나오는 달이에요, 법인이. 그래서 제가 다른 달이 아닌 4월에 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들어가면 어느 정도 이상이 되는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4월은 저는 그 맥주 회사들의 재무제표를 보는 재미에 한참 빠져 삽니다. 작년까지 저희가 민텔이라는 곳과 협회에서 그 시장 조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저희가 민텔이랑 안 하고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갖고 있는 표 양식이 있어서 쭉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한국 맥주 시장이 이렇게 됐고, 대기업은 이렇고 한 세네 카테고리를 나눴거든요. 대기업, 그 다음에 대기업 수제 맥주, 그 다음 대기업 수입 맥주, 그다음에 수제 맥주 이렇게 세 개 카테고리를 나눠서 제가 한번 쭉 보곤 합니다. 나머지 자료들은 제가 알 수가 없어서 몰라요. 근데 이제 추정만 할 뿐이어서 대강 그렇게 추정치를 넣어서, 왜냐면은 나머지 그 세 카테고리를 제외하고 나머지 뭐 예를 들어 국내 크래프트라든지 뭐 국내 수입 크래프트라든지는 솔직히 잔챙입니다. 전체 매출 봐서는 영향을 못 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조금 오늘 분석을 한 글을 좀 썼어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작년 2023년 맥주 시장이 어땠는지 그런 데이터를 갖고 얘기하고, 지금은 또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좀 이미 답이 나온 것 같은데 그런 얘기들을 좀 심도 있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기사도 제가 몇 개 찾아왔고, 그다음에 제가 지금 이제 갖고 있는 자료들을 캡처한 것만 요약본만 해서 올려드렸는데, 일단은 제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올해 시장 규모와 작년 시장 규모, 재작년 시장 규모가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다고 보여지고요. 한 3조 도매 기준, 그러니까 매출 기준 한 3조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거의 똑같다고 보여지는데,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 우리 대기업 맥주가 결국은 독과점 시장이거든요. 둘이 하이트랑 오비 맥주랑 합치면, 오비 맥주 수입 맥주까지 합치면 70%가 넘어갑니다. 그거는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올해도 보니까 한 71% 되는 것 같고, 작년에 재작년도 한 72%게 되는 거, 한 70% 정도 되는 것 같고, 롯데 같은 경우가 진짜 조금 그렇죠. 생산을 하고 있지만 크게 영향 못 미치는, 그러니까 2022년에 롯데 칠성에서 맥주 부문이 한 1,200억 정도 했는데 작년 보니까 한 800억 정도 했더라고요. 근데 그게 딱 OEM이 빠진 수치가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맥주 시장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초미의 관심사였던 작년에 하이트가 켈리를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켈리의 정말 마케팅을 엄청나게 때려 부은 걸 제가 봤는데, 그래서 이제 그럼 하이트의 매출은 어떨까? 그러니까 되게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올랐긴 올랐더라고요. 문제는 영업이익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광고 성전비가 많이 들어가면서 영업이익이 많이 떨어지고, 오비 같은 경우도 매출이 오히려 줄었어요. 100억 정도가. 그런데 영업이익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둘 다 적자는 아니지만 굉장히 큰 폭의 영업이익도 떨어진 거를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켈리는 생각보다 맥스를 단종시키고 새로운 맥주를 출시하는 어떤 효과가 되게 미미했다. 근데 오비가 되게, 그렇게 보면은 오비는 왜 그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좀 생각을 다르게 하는 게 잘 막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켈리의 공세를
정말 잘 막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게다가 뭐 새로운 브랜드를 출시한 것도 아니고 카스와 한맥이라고 하는 기존 브랜드로 잘 막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은 한국 맥주는 두 회사에 두 회사에 따라 달렸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결과를 좀 맞았습니다. 오비와 이 하이트의 어떤 이 두 거인의 싸움은 결국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수제 맥주 업체들이 굉장히 지금 안 좋고 매출도 떨어지고 그리고 수입 맥주 쪽에서도 아사히를 제외하고는 다 안 좋거든요. 오비랑 하이트가 되게 웃고 있겠구나. 미소를 짓고 있겠구나. 10년 전부터 되게 혼탁했던 시장이 다시 싹 정리가 되면서 굉장히 리스크 혹은 그런 것들이 사라진 느낌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이 두 회사가 내가 한숨 좀 놓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우리가 지난 10년간 보면은 뭐 퀸즈 에일, 뭐 에일스톤, 뭐 이런 것도 막 만들어내고 대기업에서 그리고 국내 수제 맥주에서 갑자기 뻥 크기도 하고 수입 맥주도 장난 아니었잖아요. 뭐 듣지도 보지도 못한 브랜드들이 엄청나게 들어와서 시장에 난립했었던 게 이제 10년의 어떤 모습이었는데 다시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면서 숫자는 안 좋지만 비즈니스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많은 리스크가 사라졌다라는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2014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의 이제 어떤 모습인 것 같아요. 도돌이표다. 숫자로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냥 특히 데이터 안 보시고 그냥 10년간의 어떤 이 한국 맥주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단상 이런 것도 있으면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짧게 말씀을 드리면은 뭐 오비나 하이트가 원하는 예전에 누렸던 그 시장으로 그냥 돌아갔다. 그리고 한 10년 상간에 이제 다양한 어떤 수입 맥주의 향연, 그 다음에 수제 맥주의 향연이 모두 다 찬란한 불꽃놀이를 마치고 난 다음에 사그라드는 것처럼 그런 분위기 좀 암울하죠. 뭐 그런 분위기로 더 돌아갔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숫자상으로도 그렇네요. 이동숙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일단은 최근에 이제 경제 상황이 좀 안 좋잖아요. 그래서 뭐 그 2010년대를 반추해 보건데 사실상 굉장히 좋았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도 뭐 GDP가 이제 2만 불에서 3만 불까지 되게 빠른 속도로 올라오던 시절에 그 소비자들이 누릴 수 있었던 다양성들이 이제 확 뭐 봄에 꽃 피듯이 난만하게 폈다가 맞아요. 뭐 성수기를 지나서 이제 말하자면은 뭐 지금 겨울을 좀 맞이하고 있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이제 경기가 또 안 좋아지는 것이 더 한몫을 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자영업이 됐든 저희 같은 수입업이나 제조업이 됐든 저는 무조건 코로나 이후로 뭐가 변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걸 구체적으로 구현해낼 수 있는 분들이 계시면은 참 좋겠는데 좀 뭐 그런 정도의 기사는 사실 뭐 윤한샘 대표님 정도 쓰시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 크로니컬을 생각해 보면 지금의 현상은 결과적으로는 뭐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좀 씁쓸한 기분도 있죠. 사실은. 그렇죠. 그럼 하나하나 좀 살펴볼까요? 일단은 뭐 대기업 맥주는 이렇게 좀 정리가 될 것 같고 뭐 롯데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뻘짓을 했다. 클라우드와 클라우드 생이라고 하는 두 개의 맥주, 전혀 다른 맥주를 내놓고서는 이름이 비슷하게 만들어놔서 혼란을 만들고 결국은 클라우드 생을 없애고 크러쉬를 새로 만드는 이런 일을 했는데 저는 롯데 같은 경우는 롯데 칠성에서 독립하지 않는 한 앞으로도 조금 힘들 것 같다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들고 좀 안타깝죠. 좋은 맥주 만들면서. 그리고 수입 맥주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수입 맥주 같은 경우도 항상 제가 이제 맥주 교육을 하면서 했던 게 여러분들은 굉장히 안 좋은 시기에 지금 교육을 받고 있다. 제가 예전에 뭐 맥주 교육을 한참 받을 때는 마트에 굉장히 다양한 맥주들이 있었고 이런 맥주 말도 안 되는 맥주들을 한국에서 먹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행운하였다라는 얘기를 좀 하거든요. 수입 맥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경제 상황과 이 수입 맥주나 크래프트 발전과는 전혀 무관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람들이 항상 뭐 있어야지만 또 더 찾아 먹게 되고 여유도 있게 되니까. 그런데 이 수입 맥주의 지금의 현상을
만든 변곡점이 몇 개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뭘까요? 일단은 네캔만 원이라고 하는 것의 정착 이 일단은 먼저 얘기가 돼야 될까요? 수입 예전에는 우리 그런 게 없었잖아요. 사실은 좀 더 근원적으로 얘기하려면 FTA부터 얘기를 해야 됩니다. FTA부터. FTA가 이제 한 EU FTA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관세가 이제 점진적으로 사라졌었기 때문에 그 가격대가 가능했고 이제 제도의 변화가 되게 큰 거예요. 맞죠. 사실은 엄청 크죠. 20년도 초반에 종량세에서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뀌면서 이제 국내 수제 맥주 회사들이 편의점이나 이런 곳에 납품할 수 있게 된 것도 결국에는 이제 제도의 변화들. 그것도 수제 맥주 우리나라 그 법이 바뀌면서 이제 외부 유통이 가능해졌던 것도 그 10년대 안에 일어났었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제도가 있었어요. 제도가 먼저 요구가 있고 제도가 변하고 그다음에 현상이 생기고 이제 그렇게 좀 지나갔었던. 그래서 그 4캔 만원 맥주도 결과적으로는 FTA가 시발점이 된 겁니다. 결국에는. 왜냐하면 그 전에는 뭐 한 캔에 4,500원 그렇죠.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이제 고부가가치 상품이었다가 그것이 내려올 수 있었던 이유가 이제 그런 데 있었던 거죠. 그렇죠. FTA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코로나 뭐 그 사이에 종량세가 있었을 거고요. 그 사이에도 많은 일이 네, 있었지만 많은 일이 있었죠. 뭐 불매 운동도 있었고 사실 19년도에 그래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제도의 변화 그 제도의 변화는 사실 또 그 기저에는 시대의 변화가 있겠죠. 그렇죠. 그 2024년 보니까 작년 보니까 결국은 이제 일본 맥주가 다시 1위를 탈환한 것. 왕의 귀한. 네, 저는 이제 제자리를 찾았다는 예전의 표현을 자리로 썼어요. 그냥 네, 왕의 귀한이요. 제자리를 찾았다 생각했고 재작년에 제가 예상했었을 때 1,000원 무조건 찍는다. 2023년에 근데 1,300억을 찍었어요. 아사히 하나로만. 예, 아사히 롯데 아사히가 이제 또 뜨니까 사실은 다른 일본 같이, 맥주들도 예. 같이 같이 올라오고 있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1,300억에서 400% 매출을 이룬 거죠. 1년 사이에. 근데 저는 이제 제자리를 찾았다고 생각하고 하이네켄 같은 경우가 매출이 뭐 비슷한데 적자 전환을 좀 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대한 이유는 결국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이제 어떤 운송비의 상승과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재료비의 어떤 상승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칭따오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소변 그 문제로 인해서 좀 타격을 입었고 칭따오는 한 200억 줄었고요. 800억으로 그다음에 역시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수입 맥주 같은 경우는 제자리를 찾았지만 유일하게 웃고 있는 건 일본 맥주, 일본 브랜드다. 일본 브랜드 지금 일본 거는 사실 맥주뿐만 아니라 사케는 전년 대비 600% 상승했고요. 그리고 일본산 위스키도 어마어마하게 수입액이 늘었기 때문에 없는데도 늘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하이볼을 만들기 위한 그런 이제 저가 위스키들이 굉장히 많이 수입이 됐던 걸로 생각이 돼요. 왜냐면 고가 위스키는 잘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일본 제품에 대한 어떤 향이랄까요? 그 방향성이 완전히 잡혀버려가지고 지금. 뭐 그거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완전 휩쓸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 제품. 원래가 일본 맥주에 대한 한국 소비자의 반응이 원래가 좋았잖아요. 그럼요. 어마어마하게 그게 그 뭐 노제팬 보이코트 있다고 해서 그 입맛 취향이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이제 보이콧이 좀 줄어드니까. 제가 찾아봤더니 일본 한 해 여행 가는 우리나라가 700만 명입니다. 700만 명이 매년 일본 여행 갔다 오는데 7에서 800만 명 정도가 작년에 갔다고 통계가 잡히더라고요. 그 식도락의 경험이 미각에 남아 있죠.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이 술이라는 걸 맛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정보가 같이 들어오는 그럼요. 건데 그 전체적인 경험으로 들어오는 그렇죠. 건데. 파란불이 들어와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아사히는 가정용 시장에서도 지금 뭐 좋지만 저는 제가 요즘 저도 이제 뭐 매장 운영하기 때문에 어딜 가나 항상 무슨 가게가 있나 보는데 이 이자카야가 진짜 엄청나게 늘었어요. 어디 가나 이자카야 그러니까 그렇지. 작은 장소에 혼자 창업을 할 수가 있고 솔직히 아주 대단한 이자카야라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약간 퓨전으로 해도 거부감이 느껴지지 않고 이런 어떤 이자카야들이 많이 늘면서 그런 쪽에 결국 유흥 쪽에서도 이제 탄탄하게 다시 자리가 잡을 것 같아서 당분간 아사히가 1위를 할 것 같지만 제 예상인데 그렇다고 해서 1,300억을 찍었잖아요. 그렇다고 2,000억까지 가지는 절대 않을 것 같아요. 그 정도 언저리에서 이제 아마 한계가 잡히지 않을까. 전체 맥주 시장에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는 들더라고요. 아사히가 2,000억을 찍으면
맥주 시장 전체의 파이가 커지지 않는다 그러면 다른 쪽의 영역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 600억이나 700억을 다른 데서 가져오면 큰일 정말 나는 거죠. 정말 피바람이 일어나는 거죠. 정말 다른 쪽에서는. 카니발레이션이 같은 영역 내에서 아마 이루어질 가능성이 더 크겠죠. 수입 맥주의 영역에서. 한국 대중 맥주까지는 뭐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마케팅의 정도가 다르니까. 그러니까요. 하여튼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다 돌아왔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근데 아까도 우리 얘기했지만 되게 웃기는 게 지금 뭐 고물가다 뭐 난리도 아닌데 맥주 가격은 한 캔에 2,950원으로 또 떨어졌어요. 와, 이거 되게 이상한 일이에요. 이거 정말 이동숙 대표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였거든요. 사실은 계속 재료비나 인건비가 고물가 시대인데 정말 수입 맥주는 어떤 여력이 있어서 정말 이 가격이 예전에 좀 12,000원 이야기 나왔다가 좀 거꾸로 가잖아요. 거꾸로. 이게 그렇죠. 어떻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아까 이제 뭐 초두에 우리가 머릿속에 되게 박혀 있는 게 4캔 10,000원이잖아요. 네. 이 4캔 10,000원 행사라는 거는 사실은 수입사나 제조사가 주도한 행사가 아니고 가정용 시장으로 우리나라의 그 주류 산업이 빠르게 개편되는 과정에서 나온 말하자면 하나의 산물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다가 이제 뭐 우리나라와 폴란드 정도가 지금 이 모바일로 혹은 인터넷으로 주류를 구매하는 것이 불법인 나라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예외적으로 어떤 채널에서 말하자면 미끼 상품처럼 이렇게 사용되는 그러니까 소비되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도의 세력이 제조사나 수입사가 아니라는 거죠. 이 물건을 1차적으로 판매를 하는 그 채널들에서 이 가격을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필요하시면 또 그렇게 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근데 그게 들으시는 분들도 좀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미끼 상품이라면은 이윤을 하나도 남기지 않거나 아니면 최소한의 이윤만 아니면 뭐 약간의 손실을 보더라도 이제 미끼의 역할을 잘하면 그 성공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 그 마트에서 그 수입 맥주를 구매해 줄 때 가격을 쳐주는 게 아니지 않나요? 아니요, 쳐줍니다. 자기네들 매익률은 또 지켜요. 그러니까 이제 수입사들이 굉장히 말할까 이제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역설적으로 한번 그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시면 예를 들어 마트 3사 중에 어느 한 군데라도 뭐 찡따오나 아사히가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부분이 당연히 매출에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또 그런 어떤 레퓨테이션적인 부분에서도 뭐 이 회사가 무슨 문제가 있나? 왜 이 마트는 아사히가 없지? 그러면 고객들도 또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방적인 관계라기보다는 서로 파트너적인 관계지만 좀 맥주가 좀 지금으로서는 특이한 상황이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2010년도에 그런 역할을 마트나 편의점에서 이제 수입 맥주나 이런 그 다양성을 갖춘 맥주들이 하다가 그 다음에 넘어간 게 코로나 때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수제 맥주들이 콜라보 맥주를 그렇죠. 많이 만들면서 이제 그 역할을 또 대체했었고 마트에서는 그런 콜라보 맥주가 아니라 그거를 와인이 대체를 했었어요. 5,000원짜리 와인이 나오면서 가정용 시장에서 와인이 뿌려지는 걸로 그거를 이제 또 이용을 하셨었고 지금은 이제 위스키나 하이볼, RTD 같은 것들이 이제 일부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사실 다 찻잔 속의 폭풍 아니겠습니까? 주종이라는 게 새롭게 등장하지 않는 이상 어차피 또 돌고 도는 거라서 계절적으로도 지금 이제 날씨가 또 따뜻해지는 계절이기도 하니까 다시금 또 이런 부분들을 이용이 서로가 이렇게 되고 있는 건 아닌가. 다만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플레라는 거는 뭐 나쁜 게 아니잖아요. 사실 그럼요. 뭐 아주 급격한 인플레가 아니라면. 근데 모든 상품이 인플레를 겪고 있는데 왜 맥주만 역행이 아니라 이런 적이 없었다가 맞아요. 그 당시에도 처음 할 때도 뭐 4,000원대가 정상가로 잡혀 있고 두세 달에 분기에 한 번 정도 이런 행사가 있는 걸로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많이 봐줘봐야 한 캔에 2,500원이었는데 이제 이게 고정으로 1,950원
이렇게 간다는 거는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었던 일인 거죠. 지금 현재로서. 그 마트 같은 데 보면은 저도 항상 보는데 하이네켄이 요 며칠 그러니까 그 행사에 참여를 안 하는 몇 안 되는 브랜드였거든요. 한 캔에 3,000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마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확실히 그 행사를 하지 않으면 매출이 올라가지 않는 거는 확실한 것 같고 확실하죠. 1,000원이 이상 차이가 나는데. 눈에 딱 띄니까 좀 하이네켄 매니아가 아니라면 그런 측면에서는 뭐 제조사로서 혹은 수입사로서는 대안이 없죠. 그 흐름에 동참하지 않는 한 명확히 타격이 바로바로 와 버리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또 안 하면 또 서운하고 소비자의 복지는 증진된 거죠. 안 하면 또 서운하고 네. 근데 또 업계 있는 입장에서는 또 보면 참 이거 뭐 먹고 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죠. 만약에 지금 수입 맥주 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상황 미리 예측했다고 하면 그 사업에 발을 안 들이셨겠죠. 가격이 떨어지는 이상한 어떤 인더스트리의 모습이니까 그래서 역시 수입 맥주 역시 그 시장도 이 판에 들어올 만한 체격을 갖춘 그러니까요. 곳들은 살아남고 아닌 곳들은 다 사라지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이제 그들만의 리그가 될 수 있는 그런 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는 또 반드시 이것을 반드시 뭐 싫어하지만은 않겠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좋아할 수도 있죠. 이제 잔챙이들이 사라져 버리고 우리끼리 이제 이 판을 어차피 맥주 시장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 급격하게 사라지지 않을 거니까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특히 저는 이제 버드와이저 같은 것들 보면은 약간 꼼수가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오비 맥주에서 버드와이저를 국내 생산하면서 500ml가 아니죠. 473ml로 줄였어요. 큰 원파인트. 그러니까 하이네켄 같은 경우는 실제 500ml에서 뭐 4캔에 뭐 10,000원 예를 들어 팔리고 있지만 오비 맥주는 아니에요. 473ml인데 사람들은 그걸 보지 않고 그냥 4캔에 10,000원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그 오비 같은 국내 제조를 하고 있고 다양한 수입 브랜드를 갖고 있는데 국내 제조가 가능한 어떤 브랜드들은 그런 식의 꼼수를 써서 또 용량을 조절하는 거예요. 스텔라 아루토도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이제 뭐 한참 뭐 슈링크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었잖아요. 그 뭐 사실은 주류업계에서는 오래전부터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소주의 도수를 줄이는 것도 결국에는 슈링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왜 그렇게까지 원가를 낮추는 노력을 해야만 하는가가 역설적으로 왜인지가 이유가 나오는 거죠. 위의 가격을 건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뭐 뭔가 구성을 빼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당장에는 싸게 그렇게 맥주를 즐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시장이 계속되면 이제 정말로 예전으로 그냥 돌아가 얼마 안 남을 거예요. 왜냐하면 맥주가. 뭐 사실은 이렇게 다양한 맥주들이 나온 이 안티테제가 왜 시작이 됐었나 하고 생각을 해보면 한국 맥주는 맛이 없고 뭐 오히려 북한 맥주가 맛있네 이런 얘기들 지금은 안 하지만 맨 처음엔 그런 얘기를 하면서들 다 시작한 애들이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그 이전 시대로 이게 진태제로 넘어가지가 않고 그냥 다시 태제로 넘어가는 뭐 희한한 현상인데 그거의 이유를 잘 생각해 보면 결국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왜 한국 시장의 점유율이 70%를 두 회사가 가져가는지를 보면 정말 쉽지 않은 시장이다. 이 맥주 시장 또 소주 시장 이런 대중주 시장이라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조금 될만 하다가 경기에 쓸려버려 나간 그런 느낌이랄까요? 뭐 다시 언젠가는 돌아오겠죠. 그런 생각이 들긴 하죠. 지금은 어쩔 수 없다. 하이네켄 같은 경우는 지금 중동 이스라엘이랑 이란 전쟁 때문에 수입이 또 막혔대요. 그래서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수입이 지금 되지가 않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뭐 모르겠지만 저희도 그런 게 지금 수에즈 운하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희망봉을 도는데 그게 많은 그 배들이 지금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거의 한 달 정도가 더 소요가 되고 있어요. 어제 얘기 들어보니까 그 하이네켄에서 지금 무슨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챔피언스리그 나가는 거 맥주가 안 들어와서 그 이벤트를 지금 중단하느니 뭐니 이러고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외부 효과들이 발생하면 와 그 사업 어떻게 하나. 시간도 시간이지만 거리가 머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돈도 많이 거고요. 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맥주도 좋지 않고요. 만약에 하이네켄 시간이 오랫동안 적도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 때문에. 그래도 뭐 하이네켄이 동남아에도 공장이 있는 걸로 아는데 뭐 그런 데서 수입을 해 온다고 하면도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되게 이게 힘든 사업이 과거에 되겠구나. 태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던 하이네켄은 태국산이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소비자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좋아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어가지고 다시 네덜란드에서 그 버드와이저 같은 경우 예전에는 이제 오비에서 만들었지만 다시 수입산 됐다가 지금 다시 국내 생산하고 있잖아요. 근데 확실히 미국산 버드와이저랑 한국에서 만든 버드와이저 완전히 맛이 다릅니다. 그거는 비교 테이스팅 해보면 바로 나오는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 소비자 같은 경우는 좀 기만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수입 맥주인 줄 알고 사 먹었지만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내 맥주인 거고 그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표시해 줄 필요도 있겠다. 앞으로는 소비자들한테 그런 것들은 그래 정확한 정보를 또 제공해야지만 되는 거니까 되게 복잡하다 했더니 수입 맥주증 굉장히 복잡한데 어쨌든 이 판이 이렇게 좀 정리가 되고 남아있는 이제 큰 덩치를 갖고 있는 회사들이 결국은 조금 다시 시장을 나눠 먹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죠. 예,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수입 맥주 시장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가 거의 뭐 안 되면 뭐 퇴출되는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수입사 같은 경우에는 뭐 좀 등치가 크든 등치가 작든 제조사하고는 다른 특징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목표와 가치를 추구하는 회사들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현상에 이 제품이 맞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은 대체할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이제 또 체질을 변화하거나 피보팅을 하면서 살아남을 텐데 아까 이 자료를 보면서 오히려 제가 걱정되는 건 제조하시는 분들 막 이렇게 3분의 1 토막씩 나는 그 숫자들을 보면 와 이건 어떡하나 이 공장 가동률은 올릴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위험한 얘기는 뭐냐면 그런 공장들은 대부분 매각이 안 될 거예요. 왜냐면 같은 업계에서 사줘야 되잖아요. 근데 누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12% 돌아가는 공장을 사주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앉아서 계속 장부상 감가상각을 계속 막고 계실 텐데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한 2, 3년만 지나면은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일이 생길 거라.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굉장히 좀 야, 이 숫자 위험하다. 이게 만약에 지금 경기가 좋아서 뭐 온 시장이라도 좀 유흥 시장이라도 굉장히 활발하게 되면 그래도 탈출구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지금 경기가 진짜 엉망진창이어가지고 유흥 시장도 박살나고 있거든요. 맥주 팔 데가 없는 거예요. 가정용 시장에서 이렇게 가격을 쳐버리면 유흥 시장은 그래도 마진을 좀 더 볼 수가 있으니까 나가면 되는데 지금 진퇴양난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말씀하셨듯이 지금 수제 맥주 회사들 제가 자료 보내드렸지만 네. 진짜 엉망진창이거든요. 심각하네요. 네, 심각해요. 특히 뭐 제주 맥주는 계속 적자를 계속 보고 있는데도 그러니까 되게 웃긴 게 이게 저는 좀 이 숫자가 맞나라는 생각이 든 게 어떻게 매출이 220억인데 영업 적자가 110억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건 이미 뭐 자본 잠식이 된 거는 명확하고 광고비로 너무 많이 썼다는 거잖아요. 판관비로. 제가 봤을 때는 판관비 문제가 아니고 판관비도 있지만 이게 구조 자체가 매출 이익이 너무 적습니다. 이익이 너무 적은 거예요. 매출 이익이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조 비용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대기업 같은 경우는 오비맥주나 하이트 같은 경우는 라거 한 가지를 만들잖아요. 그 라거는 재료비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고 어차피 레시피가 다르지만 비슷한 몰트, 비슷한 효모, 비슷한 호비란 말이에요. 알코올 도수만 좀 조정하거나 비중만 좀 조정하는 건데 근데 수제 맥주는 안 그렇잖아요. IPA, 라거, 뭐 스타우트 다 만들기 때문에 제조 공정이 매번 바뀌고 들어가는 재료도 매번 바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사업은 제조 단가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편의점이나 마트 채널에 들어가는 순간 가격 저항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앞뒤로 막혀버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정을 해야 됐었어요. 한 가지만 만들어 대중시장을 가든지 아니면은 이 채널을 나와서 가격을 높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가야 돼. 어차피 뭐 경영이라는 게 뻔하니까 매출을 늘리든지 비용을 줄이든지. 그러니까 이 제주 맥주의 그 재무제표를 쭉 보면은 그 한계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역시 다른 세븐브로이나 카브루나 똑같이 나타난다. 공통적인 특징이 있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동숙 대표님 수입 맥주를 하시는 분은 예를 들어서 기본 캐파가 크지 않은 상태에서 이 상황에서 이 맥주가 맞지 않으면 글쎄요 우리 아웃복싱 하듯이 이거 말고 다른 맥주로 그렇죠. 스위치를 할 때 큰 비용이 드는 게 아닐 수 있잖아요. 제조업보다. 그래서 좀 그나마 좀 빠르게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좀 틈새 시장을 조금씩 이렇게 이제 잠식해가면서 좀 힘들으시겠지만 꾸려 나갈 수 있는 여지라도 좀만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수제 맥주 회사들이 사실은 들어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 그동안 쭉 해왔던 내게 많은 시장에 들어가면서 캐파를 키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웃복싱 발 빠르게 치고 빠지게 할 수가 없다고 지금 당장은. 없죠. 왜냐면은 어. 제주 맥주에서 물론 가끔 가다가 스페셜 버전이 나오기는 합니다만 그거는 굉장히 미미한 숫자고 파일럿 아마 시스템에서 조금 나오는 걸 거라고 생각이 들고 대표적인 제주 위트 말고 히트한 상품이 없다는 것만 봐도요. 지금 이분들이 이 맥주 외에 원래 크래프트 맥주는 우리가 알고 있는 크래프트 맥주는 물론 제일 잘 팔리는 메인 제품은 있지만 시즈널도 있고 또 새로운 맥주들이 그럼요. 계속 나와서 다양하게 그냥 한 브루어리가 마치 여러 개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나와줘야 되고 뭐 콜라보를 할 수도 있고 한 건데 제주 맥주가 온리 원으로 밀다가 최근에 하이볼을 만들겠다고 기사가 나오는 걸 보면 그건 역설적으로 맥주가 안 나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제주 맥주보다 더 심각한 게 세븐브로이라고 생각하는데 세븐브로이는 2021년 매출이 400억이었거든요. 근데 2022년에 320억으로 줄어들었는데 작년 매출이 120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땐 그나마 많이 한 겁니다. 매출이 50%가 그냥 1년 만에 이게 폭삭해버리는 우리가 아는 게 그 건표 그거 그게 날아가 때문이잖아요. 버리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굉장히 컸고 또 그 대표 맥주라는 게 나와서 이제 그걸로 이제 네네. 저거를 하셨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때 시장이 딱 또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세븐브로이의 역사를 보면 예전에 그 세븐브로이에서 만든 IPA 캔으로 나온 게 좀 있었고 완전 옛날 얘기죠. 그 다음에 나온 게 너구리 뭐 그려져서 나온 것도 좀 있었고 병으로 돼서 지금 이렇게까지 성장을 했는데 좀 아쉬운 게 그 대표 맥주라는 걸 내는 순간 뭐지?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 갑자기 대표는 뭐지? 뭐 이런 그러니까 완전히 마케팅에 대한 감각이 진짜 없구나. 없는 그런 바탕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세븐브로이 같은 경우는 특히 공장을 익산에 또 하나 만들면서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진짜. 아까 전에 뭐 공장 가동률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코넥스 시장이 또 지금 상장을 했거든요. 굉장히 리스크가 큰 시장에. 그러니까 그런 의사결정들은 제가 봤을 때는 투자자들, 뭐 재무적 투자자들이 아마 결정을 하는 주도했을 그런 거예요. 압박이 네. 있지 않았을까. 엑시트를 해야 되는데 도저히 방법이 없기 때문에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븐브로이가 2023년에 120억, 제주맥주가 220억, 카보루가 60억이에요. 다 적자입니다. 플래티넘이 새로 이번에 나왔어요. 그래서 플래티넘 보니까 올해 30억 했더라고요. 작년에. 재작년에 3억 했고. 그거는 이제 또 예산 공장 준공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대표적인 이 수제 맥주 회사들이 결국은 편의점에 진출했던 수제 맥주 회사들이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뭐 빛이 보이지 않는 저는 터널로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또 답이 없어요. 특단의 대책도 없고 아까 얘기했지만 뭐 메가기아 제주맥주 같은 경우 진짜 운이 좋았던 거고 우회 상장으로 의심되는 회사에 어떻게 포착이 돼서 간 것 같고 나머지 회사들은 와 이거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이 매각은 좀 힘들죠. 네,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예전에 교촌치킨에서 샀었던 그 맥주 브로이 제가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도 지금 인덜지인가요, 거기가? 인덜지 거를 매수를 했는데 거기도 얼마 전에 기사 나온 거 보니까 막걸리 만들고 전통주 계신다. 쪽으로 다시 그래서 이제 뭐 나가더라고요. 그런 식의 어떤 그 흡수 통합 같은 형태가 아니라면 제가 볼 때는 좀 쉽지가 않죠. 쉽지 않죠. 매각 자체가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그 정도 맥주를 만들어줄 수 있는 OEM으로 때려줄 수 있는 데는 얼마든지 있거든요. 지금 굳이 그럼요. 그걸 보유하고 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뭐 별로 그렇게 원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수제 맥주는 솔직히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더 이상 뭐 방법이 없기 때문에 대안을 내놓을 수도 없고 누가 매수할 이유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덩치를 줄이기도 힘들고. 그렇죠. 그 업계 관계자분들은 또 다르게 또 생각을 하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바깥에서 보는 제3자 입장에서는 앞뒤가 다 막힌 분위기죠. 그렇죠. 이 수제 맥주는. 맞습니다. 사실 지금 유흥 시장도 그동안
이 가정용 시장에 집중하기 위해서 사실은 유흥용 시장에 대한 투자나 이런 부분들이 별로 없었고 또 코로나이기도 했고요. 지금 또 유흥 시장 별로 안 좋으니까 이거의 해결책을 그 정도 사이즈가 되는 회사들이 유흥에서 찾는다는 것도 사실은 어려워서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남은 게 수출밖에 없거든요. 네, 우리나라 맥주가 지금 뭐 수출이 매우 잘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별로 기사에서 본 적은 없어가지고 될 가능성도 없어요. 언론 플레이고 각 나라에 또 맥주 회사가 없는 것도 그럼요. 아니고요. 예, 글로벌들도 다 있고 하니까 오히려 지금 일본에서 소주가 잘 되고 있어가지고 역으로 우리 하이트가 만들어주던 경월이 이제 우리나라로 다시 역수입이 되는 지금 뭐 그런 그러니까 하여튼 모든 게 흐름으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지금 개개로 깨기가 힘들고 아니 하다못해 그 경월 소주가 우리나라로 다시 역수입이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나 생각이 들지만 어찌됐든 그걸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나라 건 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내보내는 건데 그게 우리나라 건지를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마치 일본 것처럼 들어오는 거예요. 아 경월을요? 경월을 그럼 그게 있어 보이는 거예요. 있어 보이는 거죠. 아, 경월 브랜드를 모르는 세대가 있겠구나. 그럴 수 있겠네. 왜냐하면 또 일본에서는 꽤나 히트한 제품이기도 한데 지금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우리나라 병으로 만든 그 과일 소주들이 유행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안 파는 뭐 샤인머스켓 맛이라든지 복숭아 맛이라든지 그래서 이번에 새로 해서 이제 살구 맛이 나온 이유도 우리나라 시장을 타겟으로 한다기보다는 먼저 국내에서 런칭을 하고 수입으로 발판을 삼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수출로. 그래서 이제 그 흐름이 지금 다 그렇게 가고 있는 그냥 이렇게 아무도 맥주 시장을 쳐다보지 않고 있는 맞아요. 상황이다 보니까 생산 기지를 가지신 분들이 얼마나 지금 막막한 상황일까 좀 생각이 들죠. 대기업 그 수입 맥주 제외하고 뭐 국내 크래프트 수입 맥주 규모는 얼마나 될까요? 한 100억은 될까요? 다 합치면 중소 수입사들 다 합치면 국내 제조요? 네, 국내 수입. 국내 수입. 근데 뭐 하이네켄 이런 거 빼고 작은 제가 볼 수입사들 때는 100억은 충분히 되는데 100억은 100억은 훨씬 넘죠. 훨씬 넘는데 이제 문제는 최근의 분위기로 보면은 좀 암울하다라고 하는 것들은 맞죠. 왜냐면은 그러니까 유흥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그거는 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생맥주가 잘 안 돌아다녀요. 대기업에서 수입하는 거 말고 작은 회사들이 수입하는 생맥주 라인업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유흥 시장에서 맥주라고 하면 펍이 근간이 돼줘야 되는데 아니면 뭐 보틀샵이 근간이 돼주던가 병이나 캔을 판매할 곳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요거를 일시적으로나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긴 있는데 지금 제도적으로 안 돼서 하는 말, 그러니까 아예 말을 안 꺼내는데요, 제가. 어쨌든 간에 인터넷으로 물건이 돌아다닐 수가 있다면 일시적으로 경맥동화 동맥경화 된 것을 좀 풀 수는 있겠죠. 그 이후의 부작용은 또 그때 가서 뭐 생각을 해야겠지만 좀. 위스키 쪽에서 잠깐 그런 기사가 한번 나왔더라고요. 네, 뭐 한국만 안 될 거예요. 예, 그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쉽지가 않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그 부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이제 스마트 오더기는 한데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그 스마트 오더를 뭐 이용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아닌 것 같아서. 좀 그래도 뭐 그런 부분으로 좀 이렇게 조금씩이나마 좀 풀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참 요원한 이야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안 됩니다. 반대 측의 논리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무적의 논리가 있죠. 예, 힘들 것 같아요. 그거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그 국내에 지금 새로 생기는 펍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맥주들을 소비해 줄 수 있는 펍들이 국내 크래프트 맥주들을 굉장히 많이 꽂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점에서는 국내 크래프트 맥주들이 수입 맥주들과 좀 경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유흥 시장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국내 크래프트 맥주를 경험을 하고 혹은 그쪽에 뜻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꽂고 싶은 국내 크래프트 맥주들을 계속 꽂는 형상들이 보이거든요. 라인업을 보면은 수입 맥주도 있지만 대부분 10개 중에 한 8개까지는 국내 맥주를 꽂고 뭐 2-3개를 수입 맥주를 꽂는 형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은 이제 또 국내 크래프트 맥주, 그러니까 소규모 맥주 제조 업체들의 또 선전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국내 크래프트 맥주랑 수입 크래프트 맥주의 얘기도 좀 하고 싶은데, 국내 크래프트 맥주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한 100개 정도 면허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100개, 150개 정도 면허가 지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작은 브루펍을 보면은. 근데 조금 저 개인적으로 좀 신기한 게 다 먹고 살더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뭐 다 힘들다 죽겠다고 하지만 어떻게든 먹고 사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결국은 그들을 먹게 살게 해주는 것도 유흥시장이거든요. 그렇죠. 가정유흥시장에서는 전혀 나가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그 반증, 새로 생긴 펍들에서 꼽는 맥주들이 국내 크래프트인 경우들이 좀 많이 늘어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은 저는 프리미엄 맥주 시장은 국내 크래프트 맥주가 결국은 차지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올해부터는 맥주 시장이 재편된다고 보는데, 저가 대중시장은 이제 대기업 맥주를 위시로 한 뭐 오비와 하이트, 그 다음에 뭐 하이네켄, 아사히 같은 거 있을 것이고, 원래는 아까 얘기했던 수제 맥주가 그 프리미엄의 위치로 갔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안 되죠. 네, 그들이 포지션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럼 이 프리미엄 맥주는 예전에는 해외 수입, 그러니까 수입 크래프트 맥주들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국내 크래프트 맥주가 그쪽 시장을 조금씩 밀고 올라가는 것 같다. 왜냐하면 단가 차이가 나거든요. IPA 당연히 수입이 훨씬 좋은데 맛있고, 단가 차이가 뭐 워낙 케그당 단가 차이가 워낙 나버리니까. 그래서 그 프리미엄 맥주 시장은 국내 크래프트 맥주가 조금 차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시장의 흐름을 봤었을 때는 지금 수입 크래프트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수입 맥주 하시는 분들도 그런 흐름들을 보면서 전략을 좀 잘 세우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은 가정용으로 진출하자면 이제 유흥으로 가서 장사를 해야 되는데, 유흥에서 펍을 하거나 맥주를 파는 사람들이 니즈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고 전략을 세워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되게 더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좀 들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그리고 또 하나는 시장은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는데 문화는 남거든요. 되게 제가 저도 매장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또 맥주를 직접 서빙하고 있고, 직접 서빙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고객의 반응을 바로 보기 위해서. 그런데 특히 독립맥주공장 같은 경우는 나이대가 굉장히 높으신 분들도 온단 말이에요. 서스럼 없이 IPA를 주문하시거나 임페리얼 스타우트를 주문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예전에 뭐 7, 8년 전에 뭐 우리가 IPA 뭐 너 알아 이랬던 시대가 8년 전인데, 그때는 상상도 못하던 그런 흔적이거든요. 마치 스타벅스가 99년에 들어왔을 때 된장난 된정이면서 했지만, 지금은 스타벅스에 가면은 나이 드신 분들도 다 아메리카노 드시는 거 똑같은 모습인 거죠. 시장은 돌아가지만 흔적은 남겼다. 그러니까 뭐 사워에일, IPA 뭐 이런 것들을 여기서 듣는 거가 되게 이상하지 않고, 그다음에 나이 드신 분들이나 그런 문화들을 흡수하시는 분들이 한 8년 동안 쌓인 거죠. 그런 흔적들이. 그래서 시장은 결국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문화의 흔적들은 다시 때가 맞으면 돌아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잠깐 힘들지만 제가 3년 정도 보고 있어요. 국내 크래프트 맥주가 프리미엄 시장으로 등극하는 시점을. 국내 수제 맥주 회사들의 빈자리를 결국은 크래프트 맥주 회사들이 할 건데, 근데 그 형태는 협회 이런 형태가 아니고, 제가 항상 느슨한 철학교 연대를 갖는 씬들이 이렇게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씬들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는 좀 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맥주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국내 소비자들의 취향이나 트렌드, 시장의 어떤 그 재편 현상들을 잘 분석하시고 전략을 좀 세우실 필요가 있다. 무턱대고 뭐 들어왔다가는 뭐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는 맥주가 이제 마트나 아까 뭐 마트 얘기했지만, 마트에서도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게 가격적인 허들을 넘을 수 있냐가 결국 핵심이 됐는데, 지금 맥주의 종류보다 그런 허들을 넘을 수 있는 자본력이 있는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국내 크래프트 맥주 회사들은 또 어떻게 보면은 그런 가격적인 허들은 없지만 브랜드 가치를 잘 세워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쉽지 않다, 이 시장.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뭐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2024년 이후의 시장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되실 것 같으세요?
그냥 우리가 일단 버티는 수밖에 없다. 치킨 게임에서 남는 사람이 결국 그 시장을 저는 수제 맥주 회사는 그래요. 만약에 지금 제주 맥주, 세븐브로이 뭐 이게 있잖아요. 결국은 한 곳이 살아남아서 그 카테고리는 먹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없어지진 않을 거거든요. 결국은. 아 그럼요. 절대 뭐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리고 그것이 뭐 예를 들면 어떤 이슈로 인해서 혐오를 받지 않는 이상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전에도 저는 국산 크래프트는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생각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뭐 비유가 좀 그렇습니다만 그 아침에 동네에 있는 시장 가면은 그 새벽 3시부터 이렇게 두부 만들어서 네.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한 12시면은 다 팔고 집에 가시거든요. 그런 식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크래프트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시작 자체가 내 가게나 내 바운더리 내에서 그러니까. 소비할 수 있을 정도를 만들고 그것이 캐파가 커진다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또 좀 뭐 키우는 근데 우리가 계속 지금 가정용 시장 얘기를 한 게 뭐냐면 저는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좀 과한 욕심을 내신 게 아닌가. 성격에 맞지 않는 거를 맡으라는 네모를 가지고 동그라미에 넣으려고 했었던 건 아닐까?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해서 고유의 영역을 만들어 나가는 아까 철학적인 얘기 하셨지만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저는 무조건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새롭게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20대에 막 진입한 젊은 친구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저는 이제 뭐 80년생이라서 밀레니얼과 X세대의 뭐 어느 중간쯤에 있는 사람인데 제가 볼 때는 X세대들은 충분히 정치적으로나 뭐 리버럴한 부분들 있고 또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여유가 없지 않으세요. 이런 분들이 지금 몰라서 못 드시는 거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이런 맥주가 있는지도 모르고 이런 세상이 있는지도 관심을 잘 갖지 않았었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시장에 진입을 하면 또 새로운 소비자층이 생기는데 우리는 시장을 열어놓기만 했지 그분들을 이 시장에 참여하게끔 만드는 일에는 조금 아직까지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슨 뭐 교조적이고 아니면은 뭐 그분들을 우리가 위에 어떤 높은 스탠스에서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많이 경험해 보게끔 하고 이게 뭐라고 설명해 줄 수 있을 정도의 그 어떤 노력이 필요한데 제가 볼 때는 펍에서도 그런 노력을 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같은 수입사 제조사들도 계속해서 뭐 시장이 안 좋으니까 뭐 돈을 안 써서 그렇지 뭐 하지 하지만 그분들도 어딘가에서는 삼겹살을 드시고 계시거든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 시장도 있어요라는 거를 지속적으로 알리는 그런 과정들이 있다면 시간은 좀 걸린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원장님의 역할이 크십니다. 맥주 인문학을 강연하시는 저희 요즘 그 협회 맥주 인문학 강연이 되게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는 솔직히 그런 강연 그 의뢰를 받을 때마다 약간 책임감을 느끼거든요. 아, 잘해야겠다. 그래서 이 맥주 문화를 좀 일반 대중들이거든요. 완전히 좀 되게 잘 알리고 그렇죠. 재미있게 느끼게 해야겠다. 그리고 두 분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렇게 의뢰를 주시는 분들조차도 맥주가 그래도 여전히 힙하다고 느끼고 인문학이 합쳐진 게 새롭다고 느끼기 때문에 의뢰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뭐 남동문화재단 가서 얘기해봤는데 막 뭐 맥주로 영화로 보는 맥주 이야기, 그림 맥주 이야기, 그런 게 있어요? 막 그러는 거야. 너무 재밌겠네요. 뭐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진짜 저는 그렇게 그래서, 많이 느껴요. 맥주문화협회 나가신 분이 하실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야 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라 나갔던 거라요. 그래서 그 저희 협회의 역할이 많이 남아 있구나. 영역도 많이 남아 있고 그리고 앞으로 할 일이 많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그래도 찾아주시는 분들이 참 되게 감사하죠. 참 감사하네요. 네, 참 감사하죠.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뭐 저희가 투어도 가잖아요. 지금 네네. 보리도 보러 가고 홉도 보러 가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다 흔적을 남길 것 같아요. 또 그렇게 하는 곳이 저희밖에 없어요. 지금 국내 유일하게 저희가 하고 있어요. 저희 협회가. 그래서 좀 어깨가 좀 무겁다. 우리가 없어지면 더 이상 이 바닥은 누가 맥주 문화를 책임지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좀
좀 걸러 들으세요. 좀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지 마시고. 근데 분명한 거는 예전에 뭐 한 7, 8년 전에는 뛰어나신 개인 스타 플레이어가 전국을 다 커버하면서 강연도 하시고 그렇죠. 좀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래도 이제 협회가 형성되고 여러 명이 다수의 사람들이 활동을 하다 보니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흔적들이 굉장히 많이 더 쌓이고 또 알아주시는 분이 좀 계시면 참 기쁘죠. 저희도 보람도 느끼고 역시 그 많은 사람들이 이런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면 더 많이 빨리 문화도 공유할 수 있고 뭐 교육적인 효과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되네요. 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그렇게 하면서 그 맥주 브랜드와의 협업도 많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 또 아니면은 맥주 브랜드에서 협회를 좀 이용하셔라. 이용하셔가 적극적으로 이용하셨으면 좋겠다. 저희가 이제 그러려고 있는 조직이니까 혼자서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럼요. 더구나 지금은 뭐 영업 인력도 많이 줄이신 것도 많고 해서 움직일 수 있는 영역 마케팅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도 많이 이제 여력이 많이 없으실 때는 뭐 저희 같은 협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마케팅도 하고 뭐 협업을 요청하시기도 하고 하면 저희가 뭐 큰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니까 뭐 돈 안 받아도 저희가 해드리기도 하고는 삭제할게요. 네, 저희는 열정 페이 절대 안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적극적으로 이용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어저께 뭐 누구랑도 얘기를 했지만 누가 분명 잘 나간다고 되는 그런 지금 시장이 아니거든요. 지금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으쌰으쌰 해서 뭐라도 하나씩 하는 게 중요하지 나 혼자 살겠다고 뭐 하는 시장은 좀 끝난 것 같아요. 그럼 어디 교육을 받든 뭐 어느 조직에 있던 그럼요. 예, 맞아요. 서로 해서 뭔가 이 문화를 이렇게 만들려고 노력해야지 다 같이 사는 거지 파이가 없는데 어떻게 같이 살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다시 해봤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좀 해주시죠. 올해 맥주 시장 잘 됐으면 좋겠다. 응원 네. 한마디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맥주 좀 이왕이면 소주 드시지 마시고 예, 맥주 한 잔 더 드시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윤호 대표님은 요즘 뭐 기대도 많으시잖아요. 새로운 맥주 들어와서. 아니요, 뭐 그렇게까지 크게 기대 안 하고 이제 저는 이제 사실은 뭐 업자기 때문에 뭐 그런 항상 그런 경제적인 논리에 대해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저는 그 맥주에 대해서만큼은 그런 경제적인 논리를 따라가는 것보다 또 다른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다른 부분도 다른 산업도 그렇겠지만 제가 잘 모르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올해는 좀 내 물건이 여기에 한 개가 더 팔리나 두 개가 더 팔리나를 고민하는 것보다는 올해는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리소스들을 잘 사람들한테 전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한 해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열심히 해서 많은 분들한테 좋은 맥주 소개해드릴 수 맞습니다.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그런 네. 어떤 사명감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시간 맞추고요. 시간이 한 3분 남았는데 3분은 제가 선곡한 행운을 빌어요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즐거웠고요. 저희 또 뭐 식사하러 가셔야죠.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수고하셨습니다. 뵙겠습니다. 네. 네.